불교 정신치료 강의 제2장의 6번째 주제, 과거, 현재, 미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건전한 대상이고 과거와 미래는 불건전한 대상입니다. 현재에 있는 것을 현존이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몸과 마음이 딱 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과거와 안 좋은 과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과거란 추억 같은 것이고 안 좋은 과거는 후회, 억울함,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의 이득은 마음이 현재로 갔을 때의 이득과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는 불건전한 대상입니다. 미래에도 좋은 미래와 안 좋은 미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좋은 미래는 계획 세우기처럼 기쁨과 설렘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 좋은 미래라도 해도 이 미래 자체는 불건전한 대상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갈 수 있고, 과거로 많이 가면 후회와 화가 많기 쉽고요. 미래로 많이 가면 불안과 걱정이 많기 쉽습니다. 기다림도 좋은 것 같지만 현재가 좋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림이 없는 삶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획도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만 하면서 행동 안 하고 있을 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세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좋은 과거는 떠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싫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거나 스스로 후회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이라도 발생한 일, 지나간 일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이지만 생각으로 계속하면 뇌에서도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은 정신 불건강이고 현재에 사는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불건전하고 현재는 건전하다. 근데 그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과거 미래에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현재도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냥 이제 좀 관습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좋게 통상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이제 본문에 안 좋은 과거가 계속 떠오르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억하기 싫어도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일이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특히 후회하는 거가 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좀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거는 자꾸 생각이 자꾸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형태는 아니거든요. 뭐 즐거운 좋은 거는 그냥 완료됐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좀 안 좋은 거는 뭔가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떠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는 그 과거 기억이 많다, 과거 생각이 많다 하면 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예,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정리가 필요하고 이제 완료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당한 거, 이걸 이제 잘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부당한 것이 정리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 본 거는 이 정리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부당하다고 보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당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경험을 이래 정확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부당한 건 없어요. 부당한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어난 속에서 그에 반응하는 나라든지 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또 관계된 사람, 세상,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부당한 일은 정리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당한 일 자체가 정리는 안 되고,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만 하는 것으로서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내가 코뼈가 부러졌다. 그걸 굉장히 그럼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가서 그 사람 코뼈를 또 부러뜨려야 이거는 상세가 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그러면 내가 뭐 돈을 받거나. 근데 뭐,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그리고 오래 지난 일이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부당한 일은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부당한 걸 우리가 잘 보면, 지혜롭게 보면,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남과 세상에 대해서 뭘 많이 알 수 있고, 그것이 좋은 경험이 돼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전환하지 않은 한은, 그것이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가끔 인터넷에 이래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런 놀라운 말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그 일을 경험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진정한 용서라 그러더라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뭐, 저 사람이 못된 걸 난 보고 싶다. 뭐, 복수하겠다. 그건 어째 보면은, 그 마음에도 부당한 일을 내가 당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엄청난 좋은 경험을 하고 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부당하다는 것을 좀 정확히 보는 길만이 부당한 것을 정리하고 완료시키고 다시는 내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회는 누구나 해요. 나도 사실은 2007년 이전에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2007년 이후에 후회는 사라졌는데, 후회란 걸 잘 보면, 어쩌면 뭐 부당하다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후회를 잘 보면, 후회한다는 건 어쨌든 내가 뭐 한계 있잖아요. 한계. 근데 그 일을 하고 났더니만,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후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컵에 물이 있어요. 내가 물을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까 내가 물을 마시지 않고 이 옆에 있는 뭘 가지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후회 아니에요? 그렇죠. 후회하는 사람들은 잘 보면 나도 그래 생각했지만 이 컵을 들 때 이 볼펜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 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한데 내가 바보같이 더 좋은 걸 안 하고 이걸 했다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수행을 이래 내 자신을 순간순간 관찰하는 수행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좀 지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할 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이게 없어요. 이거 없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빠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잘 보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용기 있게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이게 최선일 수 있어요. 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선물이에요. 보너스고. 그래서 이거는 잘 살리면 또 다음에 적용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확실히 안 살리면 빠른 흐름 속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잘 봐봐요. 후회란 건 잘 보면 일어난 시점 후회하지 않아요? 일어나고 난 뒤에 후회해요. 뭐 1초든 1분이든 1시간이든 며칠이든 하죠. 근데 잘 보면 그 순간에 딱 있을 때는 그냥 그거밖에 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어요. 잘 안 봐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기꾼들이 사기를 잘 치는 게 사기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사기꾼이 말할 때 우리 뇌는 여기에 반응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있을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준비가 많이 된 사람 사기 딱 할 때 딱 있는 거예요. 있으면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보이스 피싱 말 하잖아요. 그거하고 대화 나누는 순간에 거기하고 관계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받으면 요거하고 관계된 쪽으로 머리가 다 이미 전부가 이래 되기 쉬워요. 그래서 후회란 것도 이제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 생각하는 거지. 잘 알면은 부당한 일도 오히려 좋은 기회고 또 후회도 실제로 내가 뭔가 했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경험하고 그
그 함으로 해서 또 이런 가능성도 알게 됐고, 어째 보면 모든 거는 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잘 보면은. 이제 그거를 잘못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갇히고, 거기에 이제 묶여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또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제가 치료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읽을 때 그 부당한 기억이나 후회에 안 좋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원래되지 않아서 올라오는 거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부부나 가족에서 이제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 이혼을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편견이 없으니까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혼했어요, 첫 번째. 근데 이제 두 번째 결혼에도 문제가 되셔서 부부들이 오셨을 때 그 기억이나 뭔가 이렇게 후회와 뭐 하여간 부당한 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 치료, 가족 상담할 때 외국처럼 전체 나누시지만 그래도 뭐 한 서너 사람 왔다 이럴 때 들어보면 가족의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부당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꽉 있어요. 그러면은 불교 정신 치료에서 그런 부부나 가족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다루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부부나 부모는 특수한 관계예요. 남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예. 예. 어째 보면, 한 사람의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인데, 부부라는 이름으로, 또는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많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기에서 뭔가 이 상대에 맞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서 나는 이 부부 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뭐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왜냐면, 자칫하면 괴로울 수 있는 관계예요. 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그걸 어렵지 않게 하려면 지혜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좀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뭘 정확하게 봐야지 맞지 않게 보면 거기서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다음 질문은 이제 앞에 질문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후회하거나 부당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것 중에 이제 말씀하신 잘 보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족 간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교 정신 치료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상당히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민감한 문제예요. 그걸 참 말로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말로 하긴 어렵지만 이제 불교 정신 치료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뭐 우리 인간만 생물은 아니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인간에게서 약간 특별한 점이 좀 있어요. 말하자면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럴 거예요. 뭐 영장류 중에 일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래 TV 같은 데 보면 고릴라나 이런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양육은 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인간이 좀 특별해요. 이제 그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그 의존심. 이제 부모에 대한 것도 의존심이겠죠. 또 다른 넓은 의미의 의존심이란 거는 이 프로이드의 눈으로 볼 때는 오랜 양육 기간에 기인하는 것 같다. 오래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 그 심리학 용어로 보면 의존심이 가장 핵심이에요. 의존심이 이제 잘 충족이 안 될 때 적개심,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는 이제 의존심, 적개심 앞에 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잘 제대로 못 보니까 의존심이 생기고, 의존심이 안 되니까 또 적개심이 생기고, 적개심은 또 더 잘 못 보게 하고, 뭐 이런 어떤 탐진치의 어떤 해오리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래 동물을 키워보니까, 개도 상당히 뭐 진화한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개도 보니까 자기 새끼 낳고 딱 필요한 것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가까이 오면 막 어르렁하고 막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째 보면 생존에 필요한 것만 딱 하지 그 이상을 안 하니까 서로 사이에서 부모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제 양육 기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내가 볼 때는 원시 시대하고 지금하고 또 다를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 부모 자식 관계에 많은 것들이 끼어 있을 거예요. 이제 비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또 매스컴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정확히 보고 그에 맞게, 뭐 어린아이가 정확히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까 질문한 건 이제 어른이 돼서 지난 이 부모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정확히 보기는 쉽지 않고, 어릴 때 정확히 보면 뭐 빨리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 정확히 보지 않으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볼 때는 이 부모도 한 사람의 사람이에요. 자식도 한 사람의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를 특별하게 보고 있어요. 왜 특별하게 봐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영향도 그 DNA도 있을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 일단은 이제 잉태를 하고 이제 뱃속에 임신되고 그 사이에 자기를 애를 챙겨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낳고 나면 또 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잠이 되게 많은 엄마도 아기를 가지게 되면 잠깐하면 다 깰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내가 쟤를 막 챙겨야지 이거보다도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한 생명을 챙기는 걸 거예요. 뭐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또 챙기고 하겠죠. 이제 그러고 또 이 아이 입장에서 볼 때도 아이를 다른 사람하고는 부모를 다르게 봐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애기 같은 경우는 방긋방긋 웃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웃어도. 뭐 그런 상호 속에서 뭔가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한 생명이 이제 이래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뭐, 좀 비유는 뭐하지만, 사랑할 때 너무 뭐, 이래, 이성적으로 하면 좀 김이 빠지는 것처럼, 부모 관계도 좀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괴로움이 없는 거라면, 또 정리한다면, 정확히 보면은, 그런, 어떤,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에서 또는 어떤 조건 속에 했을지언정 많은 걸 한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 내가 볼 때는. 예.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제대로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쨌든 뭐 부모가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받은 입장에서는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 고맙게. 이 부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많았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보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고맙고 또 그래서 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서 또 이래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구나 그래 생각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또 너무 부담감을 나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도 또 저 자식도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결혼 안 해도 살아가는데 바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잘 알면서 그렇지만은 또 나는 내 형편에 맞게 뭔가를 내가 또 하거나 뭐 극단적인 경우는 너무 감당이 힘들면 좀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지금 상황에 맞게 뭘 해 나간다면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 좀 생각.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 자식이 부모를 정확히 볼 때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시스템이든지 또 자식 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그에 맞게 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된다면 또 이제 부모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을 또 정확하게 보고 내가 공은 많이 들었지만 또 자식이 취한 입장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적절하게 한다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서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뭐 근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민감한 이야기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정확히 보면서 이게 지금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한계나 이런 걸 정확히 보고 지혜를 가지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프로이드 얘기하실 때 의존심 얘기하셨잖아요. 그 의존심에 대한 갈망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머리로는 다들 이제 이해는 하지만 마음의 그 갈망 한 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들을 보면 그 의존심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왜 상담자나 치료자가 건강한 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집착 없는 어떤 관심 또는 어떤 보편적인 애정 이런 거를 경험을 했을 때 예, 예. 뭔가 좀 충족이 될 거라는 걸 가정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약하고 내담자들은 그리고 많은 치료 이론에서 뭔가 그걸 강력하게 체험하거나 충족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정신분석의 어떤 전제예요. 지금 저쪽에서 못 받은 맥이 충분히 되면 해결될 수 있다. 알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 그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젠가 이 사람의 이런 그 받고 싶다는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있기까지 내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 속에는 부모는 이래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은 저래야 하는데 뭐가 많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끼어 있는 거는 실제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길이 좀 다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게 뭐 우리가 뭐 불편한 진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나는 이래 생각해요. 요 정확하게 보면서 할 때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볼 때 이런 마음이 정말 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보면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돕고 이 세상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맞지 않게 내가 이래야 된다는 게 있으면 이건 나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에 좀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니까 애한테 그걸 뭐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은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 관심 많을 것 같은데 현재가 건강하고 과거 미래에 불건강하다. 그 동의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이제 계획 세우기도 때로는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계획을 잘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책이나 강의, 프로그램 다 있어요. 계획 세우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회사나 어디나 다 그런데 업무 중에 계획 세우는 거에 시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 세우기가 때로는 불건전하다고 하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 세운다는 말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불순물은 좀 제거하는 게 난 필요하다 봐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계획 세운다는 건 미래에 대한 거 아니에요. 미래는 엄밀한 의미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계획은, 내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계획은,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를 할 때 세우는 계획이나 국가에서 할 때 그건 제외예요. 그건 다 실제예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말하는 계획은, 내가 시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정도의 계획이에요. 왜냐면 내가 중2 때, 중2, 3 때 계획을 하도 많이 세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험이 한 23주 남았어요. 그럼 계획 세워요. 계획 세울 때 딱 끝나면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다음 날부터 계획 세웁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 세우죠. 그래서 내 경우는 딱 이제 계획 세우고, 요러면 되겠다 하고 딱 안심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공부가 안 돼요. 또 계획을 세워요. 그럼 좀 빡빡하게 세워요. 하루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계획은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하나는. 지금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요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안심하는 게 계획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 생각해요. 진정한 계획은, 미래는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한다는 건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한다면 뭐 기출 문제나 어떤 교과서나 참고서나 또 중요한 정보나 이런 걸 수집하는 거는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행도, 비유를 하면 여행 갈 때 필요한 건 우리가 준비물로 다 챙기잖아요. 다 챙기고, 거 가서 쓸 돈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거 가서 내가 첫 시간에는 뭘 여행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여행, 그건 가봐야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니까 일어난 일이라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하바마.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계획을 우리는 내년에 뭘 하고 하는데 전쟁이 탁 터지면 그게 제일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갈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옷이라든지 뭐나 뭐 학습 같은 공부 같으면 그 기출 문제나 이런 건 다 챙겨야 돼요. 그러고 사실은 이제 학습의 예를 들면 학습의 효과라는 거는 세 가지 요인에서 결정돼요. 컨디션하고 또 공부 방법하고 시간수예요. 이걸 잘하면 좋은 학습이, 거기에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더 잘 보면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내 몸 컨디션 좋게 하고 준비해서 빨리 하루라도 시작해보고, 사실은 진정한 계획이란 거는 하면서 생겨요. 내가 볼 때는. 하다 보면 다음 목표가 생겨요. 요 하면서 생기는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예요. 이걸 시작도 전에 이래 하잖아요. 이거는 시작해보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참 좋다, 이 일을 해 참 좋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획하고 관계돼서 생각하는 게, 내가 2003년에 그 미얀마 참매센터에서 수행을 하러 갔어요. 그때 그 참매센터에 지도하신 분이 우자나카 스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가 이제 나는 미얀마를 가고 이 스님은 먼저 오셔서 리트릿을 하다가 법보신문이라는 데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 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혜로워지면 미래랑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필요한 일은 하고 또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또 하고, 뭐 그렇다면 그런 게 뭐 이제 계획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컴플렉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컴플렉스 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꽉 뭉쳐진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다. 그래서 야, 컴플렉스 정의가 너무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쓸 정도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컴플렉스로 뭐 힘들어 하기는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제가 내담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것 중에 그게 뭐냐, 나 머리가 나쁘다 제일 많이 듣거든요. 뭘 해도 소용이 없다,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뭐 우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많이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자기 개발과 또 컴플렉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어떤 완벽주의랄까, 아니면 뭔가 자기 좀 비난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거 포함해서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내가 2003년에 이제 미얀마를 가서 생각의 속성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컴플렉스도 생각 많이 해서 생긴 거구나 하는 게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더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힘든 것도 다 생각 많이 했고, 내가 이거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 많이 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의 덩어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어떤 거에 딱 집착하는 거예요. 어째 보면 그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 공부를 못 한다는데, 나는 그분들 보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부한 시간 수를.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이해가 돼요. 나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안 하게 돼요. 안 해서 절대적인 건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절대적인 시간수를 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난 좀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을 게 있지만 많이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콤플렉스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좀 안 좋고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어째 보면 자기를 고루 다 보지는 못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포커스라고 한 컴플렉스라 한 속에 많은 그 어떤 집중을 한 거예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약간 컴플렉스에 대한 집착을 놓고 보면 자기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진정한 자기 개발을 한다면 콤플렉스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좀 스톱하고, 이건 너무 많이 했어요. 좀 스톱하고, 자기를 잘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하고 싶으면서 도움이 되는 거. 그게 뭐든 간에 그냥 하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 다 있다 생각하면서. 그렇거나 안 그러면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열심히 그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하면 거기서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뭘 해야 발전해요. 안 하면 퇴보해요. 그런데 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안 하기 쉬워요. 아까 이제 공부가 잘 안 된 사람은 다른 거 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당구를 열심히 치다 보면 또 그 속에 다 있다 하고 올바르게 자꾸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콤플렉스는 약간 밀쳐두고 자기를 잘 이래 보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으면서 도움이 되는 거, 또는 그게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가 일어날 거예요. 난 이제 명상을 오래 했잖아요. 명상을 할 때 어떤 명상 주제는 명상이 잘 되는 또 있고 어떤 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잘 안 되는 걸 자꾸 하지 말고 잘 되는 걸 하다 보면 이 안 되는 것도 나중에 돼요. 원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명상이라는 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잘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여기도 결국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자기 개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에 다 있다 생각, 다 있다 해야지 초조한 마음이 없어요. 다 있다 생각하자면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떠오르는 게 내가 30대 한 중반쯤 일이에요. 어떤 책을 내가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갑자기 저 프로이드 전집도 읽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이제 수행도 좀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딱 해도 아니야, 이 책 속에 다 있어 하면서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왜 이 속에 다 있냐면 어떤 책을 깊이 있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깊이 있게 보면 그 깊이 있게 보는 어떤 자세, 태도, 어떤 거로 다른 프로이드 전집을 볼 때도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 볼 때도 저거 봐야 된다 하면서 대충 보고 이러면서 또 이거 볼 때도 대충 보고 이러면 맨날 도루묵이 제자리 걸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한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뭐 청소 같으면 청소든 빨래든 뭐 운동이든 그 속에 다 있다 하면서 이래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어떤 발전이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콤플렉스가 하나에 집착했듯이 완벽주의도 집착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완벽주의는 콤플렉스보다 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괴로움 없이 살기만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우리를 장애를 주는 게 많은데 거기서 내가 완벽해지겠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완벽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게 이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너무 중심이 된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공이든지 뭐 1등이든지 최고. 그러다 보면 그걸 이루었을 때 자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내가 테드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한 30대 남자 같은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뭐 최고가 되겠다 해가지고 의대도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뭐 최고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보았더니만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공해야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구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렇듯이 완벽주의도
뭔가 이 어떤 집착에서 컴플렉스의 반대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를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생각하고 하는 속에서 내가 경험이 생기고 또 하는 속에서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마 같이 불교정신 치료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불교정신 치료 공부하다가도 저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 있다. 그렇죠. 이거를 충분히 하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네. 어떤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극히 단순한 걸 해요. 그거를 계속 몇 년을 하더라고. 한 사람이 다음에 복잡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더라고. 근데 이 일을 한 사람이 복잡한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회사가 적자 회사인데 수백 배의 어떤 그 이익을 남기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 그걸 보고 요 속에서 원리를 터득하면 요 속에도 원리를 맞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내 이제 그동안의 관찰의 결과예요. 내 자신도 볼 때 그런 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